매일 흘러가는 하루엔 따분한 일만 가득해. 늘 꿈꿔왔던 상상에 너머로 가보고 싶어. 한 번도 간 적 없는 길 위에 꿈의 신호를 따랐어. 우리가 만난다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돌아올 토요일에 나와 만나는 거야. 우리 함께 써내려갈 모든 얘기들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야. 채워지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물들어가는 시간을 꿈꿀 수 있게 눈을 감고서 펼쳐봐. 울려 퍼지는 네 신호를 들려줘. 때로는 헤매도 괜찮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가오는 토요일을 만나서 어디든 떠나자. 나와. 희나의 드림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안녕. 오랜만이네요. 안녕. 다들 활기차 보이네. 그쵸? 요새 햇살이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죠? 여름이 오니까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북적거리는 인파,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더욱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지그시 바라다 보면 지금은 일상적인 감정을 더 붙잡을 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저도 그 흐름에 휘둘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어디론가 튀어나갈 것만 같거든요. 물론 방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욕심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다 거나 지금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막연한 욕심.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항상 일상의 행복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괜히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친구의 유치한 장난에 더욱 맞장구를 치며 떠들기도 하죠. 이러한 일상의 행복은 책임과 의무가 거대한 벽처럼 다가와도 우리에게 꾸준한 응원을 건네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줬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응원을 외면하기보다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꺼이 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비효율적이지만 평온한 일상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맑은 날씨엔 괜히 맑은 날씨를 탓하며 동네를 편한 차림으로 슬쩍 산책을 해보거나, 내일이면 잊혀질 대화라도 친구들과 실없는 얘기를 하며 실컷 떠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철없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는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미소가 저 따가운 여름 햇살을 이길 듯이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분명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오늘도 희나의 드림 라디오에서 같이 여행하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희나의 드림 라디오 6번째 여행 지금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슝슝 슉. 다들 잘 도착하셨나요? 자, 저희의 첫 번째 여행지는 뭐 이제 다들 슬슬 아시겠죠? 바로 사연 라디오입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 히드라에 오신 분들을 위해 이곳을 간단히라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연 라디오는 무엇이냐? 이곳은 사전에 받은 해둥이들의 사연을 희나와 함께 읽어보고 그중 가장 공감이 되었던 사연의 신청곡을 신청해서 같이 음악도 듣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도전인데요. 여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땀을 흘리며 열정을 막 쏟아내는 도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6월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뭔가 적당한 느낌? 그래서 마침 이번 주가 6월에 또 첫 주니까 이때쯤 도전에 대한 사연을 받는다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전에 대한 다양한 사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사연 모집은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희나의 드림라디오 게시판에서 상시로 진행 중이니까요. 사연 모집 공지가 올라오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무구군님께서 환장과 환상의 감자탕 도전기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나님, 방송 늘 재밌게 보고 있는 20대 해둥이입니다. 라디오도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먹을 때, 잘 때, 쌀 때까지 늘 재밌게 듣고 있네요. 잔잔허이 듣기 너무 좋아요. 아무튼 라디오 하실 때마다 늘 사연 하나 적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 라디오 주제가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1년간 같은 음식 먹으면서 버티면 1억.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시글이 참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죠? 완전 많지. 누군가 제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 티 정도는 고민하고 감자탕을 고를 겁니다. 머리가 크기 전부터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뼈를 뜯어먹는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보통 반대 아닌가? 제 인생 맛집인 감자탕 가게를 너무도 많이 갔던지라 지금은 뭐 먹지? 하면 늘 생각나는 인생 요리가 감자탕이 됐네요. 아무튼 그날도 즐거운 감자탕 뼈 해체소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퍼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걸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감자탕 한번 직접 만들어봐? 라는 도전적인 고민이었죠. 그 고민은 천천히 각오가 되고 각오는 천천히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희나님의 새벽 방송을 틀어두고 채팅으로 와, 캬, 펴, 헉을 신나게 하면 치면서 아니 매크로예요? 감자탕 레시피와
재료들을 검색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모든 재료들을 메모장에 적고 다음날 마트에 가서 그것들을 전부 사왔습니다. 참고로 마침 돼지 등뼈가 할인을 해서 이건 신이 나보고 감자탕을 해먹으라고 등을 떠미는구나 싶었죠. 어쨌든 모든 준비는 완료. 우선 인터넷에 달달 외운 대로 핏물부터 싹 빼기로 했습니다. 등뼈를 빡빡 닫고 통통통 스틸 대야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서 3시간 동안 핏물을 싹 제거했습니다. 집에 커다란 냄비가 있는데 거기에 2kg 등뼈가 간신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2kg이나? 이렇듯 처음엔 정말 순탄했으나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된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자탕은 된장 베이스의 요리지만 그래요? 막상 먹어보면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레시피에 된장이 2-3숟갈만 넣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죠. 에이, 물이 4리터고 등뼈만 2kg인데 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큼지막하게 5숟갈을 풍덩풍덩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념들과 섞은 후 처음 맛본 국물의 맛은? 네, 그냥 된장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국물을 덜어내서 물을 채운 뒤 된장을 제외한 양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고추장이 없는 겁니다. 하필 방금 버린 국물에 들어간 고추장이 끝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집 앞 편의점에서 거금을 내고 고추장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고추장 개 비싼데. 그렇게 양념을 정상화시키고 2시간 동안 푹 익히는데 아무리 맛을 봐도 사먹는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음 재료인 들깨가루 한가득 무작정 넣고 맛보니 아니 완전 사먹는 그 맛인 겁니다. 들깨가루가 약간 포인트였나 보네. 마지막 키포인트는 들깨가루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불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처럼 그 자리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 완성한 감자탕을 퇴근하신 부모님께 한번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선 옛날 감자탕 맛이랑 비슷하다고 너무 맛있다며 칭찬해주셨죠. 그 칭찬을 들으니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첫 감자탕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만들어둔 감자탕은 4일 동안 매끼 맛있게 먹었네요. 다음엔 돼지 앞다리살로 뼈 없는 감자탕을 도전해봐야겠네요. 여러분도 인생 요리가 있다면 한 번쯤은 만들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신청은 문라이트의 프리버드고 로또 번호는 8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하나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오! 잘 만들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오 맛있겠다. 아니 파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있어 보이네? 저 감자탕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직접 만들어본 감자탕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해요.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아주 좋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구구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실리님께서 야구 인생 3년 중 가장 위대했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저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매주 토1마다 야구 주말 리그를 뛰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에도 야구 주말 리그를 기다리며 그냥저냥 지내던 중 아버지께서 이번 주말에 자신의 친한 동생의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하필 그날은 오후 1시 50분에 일찍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는 1시간 전에 집 앞에 경기 준비를 해야 했기에 사실상 오후 12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야 했죠. 그만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 아버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맛있기로 유명한 결혼식 뷔페를 포기하고 간단히 인사만 한 다음 곧바로 경기장으로 출발하는 정말 도전적인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에 도착한 순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아버지의 친한 동생분을 만날 수는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더군요. 시간은 제깍제깍 흐르고 있었고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친한 동생분을 바로 만날 수 있었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진을 몇 장을 찍은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근데 뷔페를 포기하는 건 좀 대단한데? 그 비싸고 맛있는 결혼식장 뷔페를 등지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포기함? 아니 뷔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침내 야구 경기 집합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시각은 훈련 시작 3분 전인 오후 12시 7분에 딱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래서 그날 경기는 어떻게 됐냐고요? 하필 그날 난타전이 벌어져 12대 12까지 점수가 났고 저희 팀의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제가 타석에 섰었는데 그때 제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짜릿한 승리였죠. 더그아웃에 돌아오니 저희 팀원들 모두가 손에 집히는 액체란 액체를 전부 제 몸에 들이붓더라고요. 포카리 스웨트와 파워에이드는 기본에 보온병에 담겨져 있던 얼음물, 심지어 고드름 아이스크림 녹은 물까지 부어대서 어느새 저는 세레머니가 같은 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죠. 아무튼 그 맛있는 뷔페를 포기하고 오로지 야구 경기를 위해 타임어택 도전을 한 가치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신청곡은 더 크랙의 전력 질주이며 로또 번호는 4번입니다. 아 뷔페를 포기한 게 나 딴 건 모르겠는데 뷔페 포기한 게 진짜 대단한데? 나였으면 바로 뷔페 먹었다. 연습은 이제 해왔으니까 뷔페 땡겨서 난 뷔페 먹었을 것 같아. 아니 뷔페 어떻게 포기해? 자 지금까지 실리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개패급 형님께서 나의 순정만화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파스텔, 해둥이 여러분, 그리고 좋아하는 희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음향, 조명, 무대 미술까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며 연극이란 세상을 배워갔죠. 덕분에 한때는 연극에 빠져 살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활동들에도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레 연극 무대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바쁘게 살던 여름방학, 졸업을 앞둔 동아리 선배에게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정기공연 연출을 맡게 됐는데 주연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바쁘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선배가 보내준 대본을 무심코 읽다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었는데 저는 이미 아는 이야기였지만 대본을 다시 읽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쿵쿵 뛰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제 안에 묻어있던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연극을 근데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연기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는 결국 오디션을 보기로 했고 30살 회사원 연우 역에 캐스팅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매일 이어지는 연습, 빡빡한 스케줄, 그리고 동아리를 떠났던 시간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는 후배들과 연극을 준비해야 했던 부담감. 특히 가장 난관이었던 건 국중 18살 여고생 수영역의 후배에게 기습 뽀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썩을 도둑놈. 상대 배우는 정말 여고생처럼 보이는 20살 썩을 도둑놈 아니야? 30살한테 지금 18살이 뽀뽀를 한다고? 썩을 걔 도둑놈 아님?
상대 배우는 정말 여고생처럼 보이는 20살 신입생 친구였고 저는 동아리를 한참 떠나있던 선배였죠. 물론 되돌아보면 큰 걱정은 아니었지만 당시 체감은 나이 차이도 있고 아직 서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갑자기 로맨스를 연기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도망칠 순 없었어요. 바쁜 일들이 뒤로 한 채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팀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었으니까요. 이 도둑놈 천에.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연습에 집중했어요.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 장면을 정성껏 준비했죠. 상대 배우와도 천천히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며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들을 함께 완성해 갔습니다. 드디어 공연 첫날 조명이 켜지고 공연 100명이 넘는 관객의 시선이 쏟아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해졌어요.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걱정했던 기습 뽀뽀 장면도 무사히 지나갔죠. 일주일간 짧은 무대였지만 그 시간은 제겐 큰 도전이자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다시 무대가 밝아졌습니다. 커튼콜에서 관객의 박수 속에서 모든 배우가 무대 앞으로 나왔고 저는 가슴이 꽉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마음이 끌리는 무언가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어쩌면 누군가의 순정만화 같은 순간이 되는 것 아닐까요? 신청곡은 유리의 커튼콜 부탁드립니다. PS 희나님 그거 아시나요? TMI이긴 하지만 지난주 날도 에이씨 넘어갈게요. 만무리 멘트 지금까지 개패급 형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호날두 진짜 그만 좀 해요. 사연 라디오지 네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아빠 난 커서 트레이너가 될래요 님께서 멍멍킁킁낑낑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멍멍킁킁낑낑님이 아빠 난 커서 트레이너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자, 포켓몬고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한국에선 정식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바로 속초. 그래서 당시 속초는 전국의 모든 포덕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트레이너가 될 시간이야, 친구. 속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가 든 가방 하나 대충 메고 그렇게 모험을 떠났죠. 태초 마을이 된 속초는 인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저 한때의 유행을 즐기려는 가짜 트레이너들이 사방에 즐비했죠. 질식할 것 같은 핑크빛 기류를 피해 해변가로 몸을 피한 저는 조용히 텐트를 설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포켓몬고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포켓몬을 잡으면서 거리 곳곳을 누볐죠.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길었지만 이건 역사다 라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닭강정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배터리와 땀은 찜질방에서 해결하며 강행군을 이어나가기를 며칠. 몸은 녹초가 됐지만 쑥쑥 올라가는 레벨을 보며 스스로 대견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가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고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태초마을 유저로서 기강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는 마음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아빠 레벨이 저보다 높은 겁니다. 어라? 알고 보니 아빠는 방구석에서 GPS 딸깍으로 전 세계를 유랑 중이시더라고요. 일본에 피카츄 있고 스윈스엔 꼬부기가 있더래요. 방에 들어와 제 휴대폰을 켜자
무수한 인건킹 군단이 절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 꼬락선내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진 저는 그만 까무룩 앱을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달아올랐던 제 트레이너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돌이켜보면 그 무모하고도 순수했던 열정이 참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속초까지 가서 텐트 치고 닭강정 하나로 버티며 포켓몬을 잡았던 그날들. 결과는 허무했을지 몰라도 그때 저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있었기에 그 여정은 실패한 도전이 아니라 멋진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다행이네. 그리고 전 믿어요. 삶이란 잉어키처럼 튀다 보면 언젠간 갸라도스로 지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요. 캬! 신청곡은 포켓몬 OST 모험의 시작. 히트번호는 12번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좀 좋다. 이 속초까지 이 포켓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제 속초까지 갔다? 굉장히 포덕핑으로서 굉장히 감동이네요. 뭔가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멍멍킁킁낑낑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빛나는 별님께서 새 겁쟁이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둥이 파스타 여러분. 벌써 히드라가 6회차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끼리 했던 사소하지만 재밌는 도전이 생각나서 한번 말해볼까 해요.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맨날 게임만 하던 저와 친구들은 그날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TV 프로그램 런닝맨의 세계여행편을 보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제 눈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높디 높은 마카오 타워에서 시원하게 번지 점프를 하시는 송지연님의 모습이었죠. 아, 번지 점프. 아, 번지 점프 완전 무서운데 대단하다. 설마? 표정이 정말 신나 보여서 저는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야, 이거 봐, 이거 진짜 재밌어 보이지 않냐?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럼 우리도 한번 고? 라고 말했고, 이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를 포함한 3명의 즉석 번지팟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 맞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저희는 번지 점프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 도착을 하고 나서 저희는 누가 가장 먼저 뛸 것인가를 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하나도 안 무섭다고 큰 소리를 치던 저희는 뛰는 순서를 정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위가위보로 순서를 정했고, 저는 마지막 순서 3번째로 뛰기로 정해졌죠. 그렇게 번지점프대에 처음 올라갔을 땐 난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높은 층의 아파트 복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 뿐 그닥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잠시 후 조교님께서 첫 번째 순서인 제 친구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번지점프 앞에 선 친구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점프대 아래와 저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마치 병약 미소녀가 폴짝 하는 것처럼 뛰어내리더라고요. 뭔 포즈인지 알 것 같아. 걔 킹받아. 두 번째 친구도 비슷한 포즈로 뛰어내리길래 저는 난 저렇게 안 뛰고 멋지게 달려서 점프하고 애도 놀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저의 당찬 다짐은 난간이 없는 허허 벌판의 점프대 앞에 서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점프대에 직접 서니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다소곳해졌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얘네 이거 어떻게 뛰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이 잘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앞에 두 녀석이 다 뛰었는데 저만 쫄아서 안 뛴다? 이건 제 평생의 놀림거리가 생기는 정말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확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을 때 느낌은 뭐랄까, 바이킹을 탈 때 최고로 높은 곳에서 느껴지는 중력이잖아요. 그게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띠용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바이킹보다는 자이로드롭 같은 느낌이었을라나? 개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튕긴 후부터는 그냥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나와 친구들을 만난 저는 생각보다 무섭던데 니네는 어떤 생각으로 뛰었냐? 고 물어보자 첫 번째 친구는 지금 여기서 안 뛰면 저 뒤에 두 놈이 얼마나 비웃을까? 라는 상상을 하며 뛰었고, 두 번째 친구는 너랑 같이 앞에 친구가 살짝 쫑알보고 킥킥대고 있었는데 내가 또 안 뛰면 또 어떤 놀림을 받을까 싶어서 뛰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다 똑같네. 즉 저희가 공포심을 이겨낸 비결은 바로 다른 친구들이 놀릴까봐 라는 한낱 자존심 때문이었죠. 역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친구와 함께라면 혼자서 하지 못할 도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번지점프를 성공한 저의 다음 목표는 스카이다이빙인데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해도 아직까지 하겠다는 녀석이 없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절대 혼자 하기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청곡은 영화 국가대표의 OST 버터플라이고 히트번호는 27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별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아니 번지점프는 근데 진짜 무섭고 약간 고소공포증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진짜 약간 범접 불가의 영역인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번지점프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전 살짝 고소공포증처럼 있어가지고 이건 대단한 거다 진짜. 자, 지금까지 해둥이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뭔가 나는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뭔가 도전을 하는 느낌의 사연이라서 연극, 속초반썰, 감자탕. 근데 사연을 읽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도전의 기준은 뭔가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여러 의미의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자탕을 만들어 보거나 번지점프를 해보는 등 정말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건 아무래도 도전의 난이도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꼈을 때 충분히 보람을 느꼈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연에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도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테마의 사연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희나의 드림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의 재밌고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짠! 히트 번호 뽑기 시간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히드라의 사연글을 적을 땐 항상 1부터 30까지의 로또 번호를 같이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로또 번호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룰렛으로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총 2개의 숫자를 뽑아볼 예정입니다. 2개의 숫자 중 하나라도 사연글의 로또 번호와 일치된다면 당첨되신 겁니다. 그러니 만약 히트 번호가 당첨되셨다면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 접속하신 뒤 희나의 드림라디오 로또 당첨 인증 게시판에 당첨 인증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취합해서 당첨자분들께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히터번호 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간다! 근데 왠지 약간 10번대 뽑힐 것 같아. 뭔가 촉이 그래. 어? 진짜인데? 자, 12번. 자, 12번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12번 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왠지 20번대 뽑힐 것 같아. 이거 뭔가 은근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데? 자, 다음 분, 마지막 분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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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대! 또 18번! 10번대가 뽑혔네? 18번 있나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12번 18번 이렇게 뽑혔네요. 오늘 6화의 히트 번호는 12번 18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꼭 당첨 인증 게시판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남겨주셔야 저도 전달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히트 뽑기도 했으니 이제 슬슬 다음 장소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오늘 읽은 사연들 중에 가장 공감이 되었던 사연 하나를 뽑고 그분의 신청곡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사연은 다 좋긴 했는데 다 약간 도전이라는 의미 있는 사연들이라서 다 너무 빠짐없이 좋긴 했는데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역시 아빠 난 커서 트레이너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써주신 멍멍킁킁 낑낑님의 사연입니다. 신청곡은 포켓몬스터 1기 오프닝 모험의 시작입니다. 모두 이 곡 들으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네!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너무너무 익숙한 노래죠. 근데 저는 사실 풀 버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역시 포켓몬스터 노래를 좀 들으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낵 코너를 하나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희소식 코너입니다. 오? 희소식? 뭔가 이름만 들어선 감이 안 오죠?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둥이가 재밌어할 만한 잡지식을 희나가 몇 가지 소개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즉, 희나 플러스 재밌는 소식, 희나가 해둥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획해본 간단한 코너입니다. 쇼츠! 그래, 쇼츠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제가 또 쇼츠픽이거든요. 네, 여기 혼자만 보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코너입니다. 자, 이번 희소식에선 총 2가지의 흥미로운 잡지식을 얘기해 볼 건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쇼츠를 시청하듯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희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서브웨이 평생 무료 쿠폰? 융?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도전하실 건가요? 난 할 거야. 난 무조건 할 거야. 할 거예요. 다들 긍정적이네. 자, 하지만 어떨까 이러면 2023년 8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서브웨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황당한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법적 이름을 서브웨이로 개명하는 단 한 명의 고객에게 평생 무료 샌드위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쿠폰의 가치는 약 5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한화 6,450만 원의 상당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즉, 한 번 서브웨이 음식을 주문할 때 넉넉하게 10,000원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 6,450번을 먹을 수 있고 하루 3끼를 서브웨이로만 먹어도 2,150일,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에 당시 미국에선 수많은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저 솔직히 이거 누가 하나 싶었는데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했대요. 놀랍죠? 그 이유는 해당 이벤트의 참여 방식이 개명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닌 우선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4개월 이내에 개명을 하는 방식이었고, 게다가 개명을 위한 법적 비용까지 100% 지불해준다고 하니 생각보다 큰 부담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는 4일 동안 무려 1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런 황당한 기회가 온다면 해둥이들은 도전하실 건가요? 나는 근데 안 할 것 같아. 뭔가 이 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약간 정 서브웨이, 시라유키 서브웨이, 김 서브웨이, 박 서브웨이, 고 서브웨이, 서시면 서 서브웨이야? 근데 이게 되게 내가 이 쇼츠 봤을 때 댓글도 봤었는데 되게 약간 좋은 평가가 그거였어요. 개명을 하고 보통은 이제 개명을 하고 뽑는데 이제 그러면은 너무 손해니까 안 뽑혔을 때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당첨되고 개명하는 방식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뽑히면 진짜 절망일 듯, 진짜 개슬플 듯. 근데 뭔가 만약에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뭔가 또 남자애들이 좀 어린 남자애들이 약간 도전의식 같은 거 있잖아, 되게.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할 것 같긴 해. 뭔가 도전 정신 있는 약간 잼민이 남자애들. 아, 안 죽어 이러면서 이름 간지나는데 이러면서 부모님 오열. 아무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희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로큰롤 정신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본 밴드? 짜라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좀 생소한 약간 사실이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자, 여기 되게 고집스러운 3인조 일본 여성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험프백. 그들은 음악 스트리밍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오직 라이브 공연으로 승부를 봤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인 라이브 공연을 통해 어느 정도 자국 내 인기를 쌓았음에도 일부러 방송 출연도, 디지털 음원 발매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3년의 여름, 모든 험프백의 멤버들은 돌연 임신 소식과 함께 공연 활동을 멈췄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모든 멤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각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 언젠가 자신의 연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밴드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밴드 활동을 멈춰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멈추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들은 그래서 멤버들끼리 서로 출산 시기를 맞춰 육아와 음악을 동시에 준비하는 정말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건 그들의 연인도 모두 이 선택을 존중해줬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각자의 연인들에게 인심 계획을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그들의 연인은 처음엔 놀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계획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연인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각자 틈틈이 음악 실력을 쌓았던 그들은 마침내 2025년 3월 일본 생방송 무대에 복귀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로큰롤로 내 아이를 먹어 살리겠어! 이 외침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고, 자국 내에서 결혼을 하면 밴드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깨부순 세로로 남았죠. 덕분에 그녀들의 대표곡인 친애하는 소년이여가 다시 역주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험포백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광기 아니에요? 광기? 멋있긴 해.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한 거야? 야, 나 오늘 임신하도록 노력해볼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럼 나도 근처로 시기 잡을게. 아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니마가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시기를 맞추려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니까 시기를 이렇게 했겠지. 시기를 맞추려면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오늘 트라이 해볼게 이렇게 하고 서로 공유하고, 아 그냥 이번 달 안에 만들어와. 야 근데 나보다 이번 달 안에 만들어와가 더 나빴다. 아니 뭐 물건 들여놓냐? 개어이 없어. 근데 되게 특이하고 되게 진짜 그만큼 음악에 진심이다 싶기도 하고요.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저는 되게 신박했어요.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니까 뭔가 신기한 발상이었달까? 재밌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재밌는 이야기부터 조금 황당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드디어 다음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다들 내릴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아마 해둥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슝슝! 드디어 저희의 두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는데요. 바로바로 희나 인더 스토리입니다. 줄여서 히인스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곳은 저와 혜둥이가 단 둘이 알콩달콩 여행할 때 항상 방문하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나 인더 스토리는 유명 아티스트의 곡 제작 비하인드를 풀어나가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의 특징은 단순히 제가 말로만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의 음악도 중간중간 함께 들으며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쉽고 또 재밌게 풀어가면서 중간중간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입체적인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번 2화에서는 일본 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4화에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르시카에 대해 소개를 하며 각 아티스트의 대표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6화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화에서 다뤄볼 유명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냐? 지금까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를 소개해봤으니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이 예측하기 힘들 만한 아티스트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번에도 해외 아티스트고요. 2000년생의 비교적 젊은 남성 아티스트지만 음악 장르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요. 처음으로 낸 디지털 싱글 뮤비가 무려 약 9,600만 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슈퍼 초루키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는 바로 이 짠! 바운디입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죠. 자, 일본 대중음악을 들어보셨다면 바운디를 모를 수가 없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일본 음악 산업에서 싱어송라이터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즉, 그 말은 그만큼 좋은 곡도 많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곡을 소개할까 정말 고민하면서 선정을 해봤으니 혹시라도 본인이 예상한 곡이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젠 다들 알죠? 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오긴 했네. 두 번 왔네. 아무튼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운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희나 인더 스토리 바운디 편 시작합니다. 바운디, 그는 얼굴은 공개했지만 본명은 공개하지 않는 다소 독특한 가수인데요. 그가 가수로 이제 데뷔하기로 결심한 건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바운디에게 음악은 하루 한 끼의 식사만큼이나 일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재즈밴드의 가수였기에 항상 집에선 음악이 틀어져 있었고, 와, 아니 재즈 가수였어? 재즈밴드 가수?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약간 유전이란 게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여러분.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때 가수 한번 해볼까? 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중학교 때부터 취미로 자작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와, 중학교 때부터? 그러던 어느 날 바운디가 고등학교 땐 밴드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음악을 연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 전문 음악인이 되어야겠다. 그 이후 그는 2019년에 일본 명문 미술대학 니혼 대학의 디자인학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유튜브에 본인의 자작곡을 업로드하며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시부야 거리에서 기타 하나로 노상 라이브를 하며 본인의 곡을 홍보했다고도 해요. 아, 진짜 멋있다. 뭔가 이 열정, 뭔가 뭔가 멋있어. 그냥 이 열정과 약간 이 뭔가 감성. 그러던 중 2019년 11월에 발매된 그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도쿄 플래시가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는데요. 신인 가수가 자작곡으로 2개월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는 건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 뒤로도 그는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데뷔 후 고작 3년 만에 일본 뮤지션 꿈의 공연장인 무도관에 당당히 입성하게 되죠.
정말 슈퍼 루키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아티스트죠.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바운디의 곡들은 과연 뭘까요? 오늘도 총 3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곡은 일본 드라마 OST이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의 대표곡이죠. 바로 꽃점입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들어보시죠. 자, 잘 들으셨나요? 경쾌한 멜로디에 괜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21년에 방영한 니온 테레비의 일요 드라마 나의 사리가 사랑을 했다의 OST인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살인 청부업자와 암살 타겟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라고 해요. 신기하죠? 좀 신박하네? 아니 신박한가? 신박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들은 바운디는 어떤 곡을 만들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춤도 추고 싶어지는 곡으로 만들어볼까? 왜냐하면 드라마 속 두 주인공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서로 사랑하지만 연인이 되게 힘든 사이잖아요? 살인 청부업자와 암살 타겟이니까 아무래도 이처럼 아슬아슬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게 된다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춘다는 그런 설레는 두근거림 뿐만 아니라 암살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다는 그런 긴장되는 두근거림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운디는 리스너에게 그런 이중적인 두근거림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신나는데 뭔가 이 벼랑 끝에서 춤추는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 뭔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춤추는 느낌?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왜 하필 꽃점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꽃점은 짝사랑하는 상대를 떠올리며 꽃잎을 한 장씩 뜬 다음 상대방이 자신에게 느끼는 호감도를 점치는 행동인데 말이죠. 이에 바운디는 꽃점은 몇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연인이 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1000년 동안 꽃으로 점을 쳐보아도 사랑하는 두 사람은 결국 이어지지 않는다는 다소 슬픈 이야기죠.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비극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한 칼럼지에선 조금 다른 관점에선 이렇게 평론을 했다고 해요. 1000년 동안 꽃점을 쳐도 이어지지 않아서 뭔가 슬플 것 같지만 음악 속 보컬과 뮤직비디오 배우들은 왠지 모르게 엄청 행복해 보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환하게 웃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들은 서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꽃점을 치며 서로를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다소 로맨틱한 평론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어때요? 이 곡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을 줄은 모르셨죠? 아무튼 꽃점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곡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정말 유명한 곡인데요. 대부분 일본 가수 아도님의 대표곡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작사 작곡가는 따로 있었던 곡. 다들 어떤 곳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작곡가 버전으로 부른 바운디의 역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번 곡도 잘 들으셨나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 곡은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필름 레드의 OST인데요.
이 곡이 세상에 공개되자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요청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 역광 있잖아. 바운디가 작곡했다면서? 그럼 바운디 버전으로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그거 바운디 다음 앨범에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이에 바운디는 처음엔 정말 부르기 싫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역광이라는 곡은 애초에 아도님을 위해서 쓴 곡이었기 때문에 아도가 아니면 이 곡을 대체 왜 불러?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변에 계속된 리메이크 요청에 결국 그는 쇼가 나이나 뭐 한번 만들어 볼까? 하하하! 라며 다소 부담감을 가진 채 리메이크 작업을 시작했다 합니다. 뭔가 짠하면서도 웃긴 얘기죠? 노래가 너무 히트쳐가지고 약간 요청이 쇄도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편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본인이 쓴 곡이어도. 왜냐면 이제 어쨌든 아도님한테 드린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레인지를 아마 했을 거예요. 편곡 조금이라도 차별점을 뒀을 거예요. 뭔가 되게 거창한 의도로 작업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작업하게 됐다는 사실이 뭔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뭔가 살짝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되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천재, 뭔가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바운디가. 근데 약간 이런 썰 들으니까 되게 뭔가 친근한 것 같아. 킹감미. 그래서 바운디는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느껴지도록 원곡의 구성을 전부 깨부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곡 초반에 날카롭게 들어오는 일렉 기타 소리 있죠? 그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아도 버전의 기타 멜로디와 바운디 버전의 기타 멜로디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운디의 역광, 이 일렉 기타는 일본 애니메이션 도코그울의 언레벨을 부르신 일본 록밴드 린토시테 시구레의 보컬 TK가 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근데 이게 여기서 한번 도쿄굴 언라벨 이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갑시다. 자, 요런 곡인데 이제 이 밴드 이거 부르신 보컬분이 이제 연주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기타를 잘 쳐? 노래 잘하면서? 좀 신기해요. 그래서 약간 통통 튀는 아도 버전과는 다르게 바운디 버전은 TK 특유의 상당히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일렉 기타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에 바운디는 어렸을 때부터 TK의 애니메이션 음악을 듣고 자라서 언젠가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분이 본인의 음악을 재편곡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언급을 했죠. 아무튼 역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아쉽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바운디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근데 대표곡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곡 중에 대표곡이라도 볼 수 있어요. 자, 2022년 홍백 가합전을 계기로 23년 일본 연간 노래방 랭킹 1위를 굳건히 지켰던 곡이자 24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5억 회나 재생된 그 노래, 바로 그 노래! 맞습니다. 바로 괴수의 꽃노래입니다. 가이주노 우타! 참고로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모두가 아시는 원곡 버전이 아닌 24년에 바운디가 직접 리메이크한 레플리카 버전의 괴수의 꽃노래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 곡도 한번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정말 따라 부르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따라 불렀어. 리싱크라뇨 따라 부른 건데. 자, 다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자, 오랜만에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바운티 노래 중에서. 다른 노래도 좋아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이 곡은 사실 발매될 때부터 인기 있는 곡은 아니었는데요. 의외죠? 20년에 발매된 바운디의 정규 1집 스트로보의 네 번째 트랙이었던 괴수의 꽃노래는 사실 앨범 발매 전 야심차게 선공개한 곡이었으나 그 당시엔 생각보단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22년 NHK 방송국이 주최하는 홍백 가합전에서 바운디가 이 곡을 불렀거든요. 그때 엄청난 역주행을 거듭해서 결국 바운디의 개인 통산 스트리밍 수 1위 곡이 됐죠. 되게 의외죠? 역주행 곡이었대요. 난 몰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괴수의 꽃노래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에 대해 바운디가 직접 얘기한 바는 없지만 대신 이런 말을 남겼어요. 괴수의 노래와 괴수의 꽃노래는 확실히 다른 뜻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죠?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목이 괴수의 꽃노래 괴수의 꽃노래죠? 그럼 노래를 부를 땐 보통 카이주노 하나노 우타라고 불러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가사에선 카이주노 우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네? 즉 하나, 꽃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르죠. 바로 이 부분을 바운디가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네? 왜 이질감을 인지 못했지? 제목대로라면 카이주노 하나는 웃다라고 해야 되잖아. 하지만 이후로도 바운디가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않자 일본의 유명 칼럼지에선 이런 해석글을 남겼다고 해요. 괴수의 꽃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영원한 어린아이가 돼버린 죽은 친구와 그 친구를 뒤로 한 채 점차 어른이 되어버리는 주인공이 대비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꽃은 헌화의 의미, 즉 추모의 의미가 있으니 죽은 친구가 불렀던 노래를 괴수의 노래, 그리고 그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괴수의 꽃노래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하고 그 칼럼지에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되게 일리 있잖아요? 근데 뭔가 슬프다. 뭔가 이러는 Oh my god, so sad. 근데 막 이게 오피셜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약간 되게 일리 있는 해석이라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꽤 신빙성 있는 해석 같지 않나요? 한편 이 곡은 워낙 인기가 있던 터라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도의 역광처럼 주변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정말 빗받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운디는 이번에도 못 이기는 척하며 다시 부른 게 방금 들으신 레플리카 버전의 괴수의 꽃노래예요. 그런데 그는 이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구나. 왜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불렀던 3년 전 과거와 또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바운디가 노래하는 방식, 그루브, 공기감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실제로 이 괴수의 꽃 노래 그 음원 버전 들어보면 엄청 다르다? 완전 밋밋하게 부른다? 근데 라이브 들으면 난 그래서 저는 괴수의 꽃 노래는 음원 버전으로 안 들어요. 저는 음원 버전으로 안 듣고 라이브 버전으로만 들어요. 이 라이브 버전이 진짜 대박이에요. 뭔가 지금은 약간 진짜 힙한 바운디가 힙하게 부르는 느낌이면 힙한 바운디 그 자체라면 그 라이브 버전은 근데 그 앨범 버전은 뭔가 약간 모범생이 부르는 느낌? 잘 자란 모범생이 부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다시 재해석해서
레플리카 앨범에 넣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옛날 방식을 따라하기보단 그냥 지금의 내가 노래하는 방식을 담자 라는 다소 진정성 있는 마인드로 작업했다고 해요. 또한 바운디는 3년 전에 불렀던 괴수의 꽃노래보다 최근에 부른 레플리카 버전의 괴수의 꽃노래를 많이 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바운디가 3년 전 바운디보다 훨씬 잘 부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긴 해. 예전에도 잘 부르긴 했는데 약간 소울이 달라, 소울. 자신의 대히트곡을 재녹음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당당히 부딪히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바운디의 모습이 정말 같은 뭔가 그래도 그로써 굉장히 인상 깊고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희나 인더 스토리 바운디 편이 끝났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좀 흥미로웠을까요? 좋아! 만약 히인스에서 소개한 바운디의 곡들을 우연히 다시 듣게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평소라는 조금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제 슬슬 종착역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 급행열차 타지도 않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갔을까? 아무튼 오늘도 잠시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슬슬 여행을 끝낼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엔딩에서 봅시다. 채널 고정! 희나의 드림 라디오. 빰! 히드라의 마지막 장소 엔딩에 도착했습니다. 우! 오늘 라디오 어떠셨나요? 실수를 조금 말도 절고 막 얘는 실수가 조금 있긴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귀엽다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아무튼 다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라디오도 좋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뭔가 기분이 덩달아서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어느샌가 히드라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됐고 다음마저 기다려진다는 반응을 보면 진짜 늦게라도 히드라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든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히드라를 하면서 새로운 코너 기획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오프닝 멘트 그리고 엔딩 멘트도 정말 많이 고민하곤 해요. 어떤 말을 해야 해둥이들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히드라에서 해둥이에게 전했던 응원의 말들은 단언컨대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얼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말이 뭐 나를 믿어봐, 너를 믿어, 혹은 뭐 여유를 가져봐, 행복해지자 라는 뻔한 결론으로 도달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내가 속편한 조언을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게 몇 줄짜리 좋은 문장을 이제 늘어놓는다 해도 자신의 일상이 마법처럼 바로 변하진 않잖아요?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사 먹은 아이스크림이 몇 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듯 녹듯 당장의 감동을 받은 글도 바쁜 일상에 묻혀 점점 잊혀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조금 웃긴 편일 수는 있는데
저와 혜둥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히드라가 집밥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잠깐은 훌륭한 식당이나 뛰어난 요리사의 음식을 즐겨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가장 그리워지는 게 집밥이잖아요. 집밥이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히드라에서 했던 말이 훗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전부 남지는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히드라에서 많이 웃기도 하고 뭐 위로도 받고 재밌긴 했어 정도의 기분만큼은 오랫동안 간직하길 바라요. 아 물론 앞으로도 혜둥이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저도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오늘 희나의 드림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제가 커버한 나부나의 라푼젤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이만 꿈에서 깨보도록 해요.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만날 때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다들 안녕! 다음에 봐요. 이따 보자. 안녕! 슝!